다음에는 그 다음 거를 우리가 그냥 쭉쭉쭉 나가잖아. 그 다음엔 내가 스토리로 얘기할게. 이건 뭐 약간 이론적인 거라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노동조합과 당이 어떻게 합법화됐냐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합법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노동조합도 불법단체고 당도 불법단체라는 거야. 단체제세력이야. 우리 옛날에 노동조합 못 만들었잖아. 만들면은 막 잡혀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맞아. 사회주의 정당, 진보정당도 못 만들고 단체제 세력이야, 단체제 세력. 근데 이 반체제 세력이 노동조합도 합법화되고 노동당 같은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도 합법화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합법화되냐 이거야.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노동자들이 성장하면서 또 사회주의자들이 성장하면서 사람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많이 투쟁을 해. 투쟁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깜빵이를 보냈는데 나중에 깜빵 보낼 수가 없죠. 한두 명은 깜빵 보내는데 뭐 몇만 명을 깜빵을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법화시키는 거야. 첫 번째는 주체적인 투쟁으로, 두 번째는 이들을 계속 반체제세로 두면 체제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 당과 노조를 합법화시킨다. 이게 반체제 세력이 제도화되는 과정. 어느 나라는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한국도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외국도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 그래서 이런 주체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배계급이 이 전체 그 사회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포섭정책이라고 해요. 포섭정책. 그래서 반체제 세력이 처음에는 제도권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반체제 세력이 제도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면 제도 안으로 포섭할 수밖에 없어. 합법화시킨다. 이게 합법화시키. 그 합법화시키면 반체제 세력이 대부분은 합법화돼요. 체제 안에 들어오고 일부는 체제 바깥에도 저항을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체제 안으로 들어와. 변혁당이 그런 거죠? 변혁당이 제도정당 안 하다가 제도정당 하려고 하면서 노동당하고 통합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엔 제도정당을 반대하는 일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제도정당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바로 반체제 세력이 제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반체제 세력의 유형을 보는 거야. 유형을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반체제 세력의 목적이야. 목적. 어떤 목적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지 세력에 대한 통제. 우리가 사회주의 정당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정당은 사회주의자에 대해만 관심 있어. 사회주의자를 결집시키는 게 목표야. 사회주의가 아닌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런 그 반체제 정당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왜냐면 이거 사회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오로지 사회주의자에게만 관심 있고 사회주의자만 조직하는 거니까 일반인이 참여하는 선거에 관심이 없겠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단결만 하는 정당. 그런데 사회주의 정당 중에서도 그게 아니라 자기 정당의 영향력,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정당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주의 정당인데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 빈민, 학생까지 우리는 다 하겠다. 이렇게 이런 쪽은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동적인 입장,
선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선동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선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선거를 이용. 선거를 이용해서 선거 활용하는 거. 이게 선동이야. 그 다음에 절차적은 뭐냐면 개랑주의야. 처음에는 혁명적이었는데 점차 개랑주의로 바뀌는 게 절차적인 반체제 정당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사회주의 정당은 처음에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거에 참여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선거를 선동 공간으로 여기지만 점차 국회의원이 되면 돈이 많이 나오죠. 떡고물이 되게 많이 생겨. 그렇게 되면서 의석 확대, 즉 개랑주의로 가게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 반체제 정당. 대부분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해. 잘 들어봐요. 다시 말할게. 사회주의 정당은 처음에는 사회주의자들만 자기 지지세로 하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지만 점차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민중, 일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선거에 참여하는데 처음에는 선거를 활용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도에 진출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개랑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민주노총도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죠. 민주노총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된. 자, 이 도표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기, 이양욱 동지하고 함께하면 이 도표가 이해가 가? 잠깐만. 내가 소거해놨나 보다. 잠깐. 함께하면 동지, 이양욱 동지, 여기, 도표가 이해가 가? 소리 나게 해놨어. 얘기해봐, 이거. 이게 도표가 제일 중요해.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거에 참여 안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참여하는데 처음에는 선거를 우습게 보면서 선동에 활용만 하지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원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거, 이렇게 겪는다는 거야. 이게 앞에 나는 이러한 설명들은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그런 것까지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반체제 운동이 어떻게 전환되냐. 반체제 운동이 체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개량화되고 제도화되냐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반체제 운동, 그다음에 세력이 되죠. 반체제 운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구로동맹 파업이라든가 각종 조그만 정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전노협같이 전국적인 반체제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노협. 그러다가 체제 안에 들어와 합법화성을 느껴. 민주노총이나 민주농당처럼 이렇게 해서 제도화된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체제 운동이 성장을 하면서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운동이 변화된다는 거지. 이러한 사회운동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자기 경쟁자나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과정이에요. 사회운동도 형성됐다가 성장했다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나 생명체처럼 탄생, 성장, 소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운동의 주기, 라이프 스타일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사이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사회운동의 과정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회운동은 먼저 사회 문제가 등장해. 노동 문제가 등장해. 자본주의가 되면 노동 문제가 등장을 해요. 노동자들이 막 개별적으로 항의하고 막 싸우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가 제도화가 돼.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사분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 행정 조직, 즉 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조합이 생기고, 그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그 단체가 되면서 자기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게 돼. 그래서 그걸 실천해서 나아가. 이런 단계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런 사회운동을 등장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동맹을 해. 동맹을 해서 제도화가 되면은, 이제 떡고물을 많이 얻으면은 관료화가 돼, 관료화가 되면서 대중성을 상실하면서 원래의 혁명성을 상실하는 쇠퇴의 과정. 등장, 동맹, 관료화, 쇠퇴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맹이겠지. 동맹은 힘을 합한다는 거야. 민주노총처럼 쪼개져 있는 노동조합들이 힘을 합하고, 민주노동당처럼 여러의 정파들이 힘을 합한다는 거. 힘을 합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죠. 그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지도자, 그죠? 지도자들을 형성하고, 초기 지도자겠죠? 담병호나 뭐 권영길 이런 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재계에서 사회적 관심을 해서 뭉친다. 민주노총 전 단계인 전노협이죠. 전노협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체제 세력이야. 전노협은 불법단체야. 합법단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도화가 되죠.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처럼 이제 안정적인 조직을 갖게 되고 월급도 받아. 먹고 살만해지죠. 먹고 살만해져. 이런 상태가 되면 두 가지 가는데, 사회운동이 진압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해. 사회운동이 진압된다는 거는 노조나 당이 진압이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파쇼 체제에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차에서는 사회복지국가 모델로 가죠.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협상을 하죠. 서유럽이 그렇죠. 사회복지국가. 그러면서 이제 당과 노조가 혁명성을 상실하죠. 왜냐면 혁명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 먹고 살만하니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혁명성이 쇠퇴하게 된다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회운동도 하나의 주기운동, 생애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스도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하는데, 막스에 말하면 자본주의 같은 사회 구성체가 맹하죠. 봉건제 말기에 자본주의 맹하가 생겼다가,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면 또 그 안에 사회주의 맹하가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노예제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데, 이와 같이 어떤 사회 구성체는 생겼다가 성장했다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 구성체, 당과 노조의 형성과 성장, 소멸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형성과 소멸은 생명체의 경우에는 거꾸로 가지 않죠. 생명체의 경우에는 청년에서 청소년으로 돌아가질 않아. 후퇴가 없어. 근데 사회운동은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죠? 사회운동의 발전은 나산형으로 발전한다. 나산형으로.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이
추세적으로 발전한다는 거. 사회운동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진하는. 지금도 보면 이러죠. 윤석열이 비상계엄 일으켜가지고 80년대로 후퇴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80년대의 비상계엄과 지금의 비상계엄은 내용이 다르죠. 일단은 지배계급이 윤석열이 했던 비상계엄의 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민중들이 저항했던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80년대로 후퇴한 것 같지만 실제로 후퇴한 게 아니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사형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질문하는데, 오늘 한 거는 간단해요. 지난번에 했던 거죠. 당과 노조. 당과 노조의 관계. 오늘 주로 한 거는 당과 노조에서 소련과 서유럽의 조건이 다르다 그랬죠? 서유럽의 조건이 다른데 문제는 소련이, 그죠? 소련이 서유럽의, 그죠? 서유럽의 자기식 방식을 강요했다, 그렇죠? 바로 그 강요하는 도구가 코민테른이었어. 그래서 코민테른이 결국은, 붕괴가 된다는 거였고,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 뒤에 지금 우리가 한 내용들은 당과 노조가 반체제 세력에서 제도화돼서 그 다음에 원래의 의미를 조금씩 상실해가는 거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그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이나 의견 간단하게. 한미남 동지 뭐 질문 의견 없어요? 네. 이영옥 동지나 우리 이창률 동지나 다른 분들은? 저는 내용을 못 들어서 질문이 없어요. 그래, 올릴 테니까, 예. 그거 봐라. 요지는 그거야, 요지는. 앞에 이영옥 동지가 못 들은 건 지난번에 한 것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만나야죠. 이영옥 동지는 안 되고. 어. 내일은, 어. 내일 몇 시에 만나야 돼? 몇 시에 볼 건데? 내일 4시래, 4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방 있잖아. 네네. 우리 푸닉스 방 4시니까 우리는 한 3시쯤에 볼까? 네. 그런데 내일 내가 민주노동당 활동가들 있잖아. 민주노동당의 고위직 활동가들하고 만나는 모임이 있어. 몇 시에요? 그게 4시에 이제 여의도에서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내일 한국인도 못 나오고 몇 명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3시쯤에 국회에서 본 다음에, 네. 우리가 4시에 여의도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다 민주노동당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함계남 동지 같이 어울려도 돼. 내가 정세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디프리에 가서. 아,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네. 그럼 3시에 어디서 볼까? 올려요, 거기다. 올려줘요. 3시에 저기서 뭐지, 지난번에 산업은행, 산업은행, 내가 올릴게, 네. 저기 산업은행, 어. 산업은행 앞에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이렇게 그쪽에서 집회해요. 괜히 그래? 거꾸로 올 수도 있잖아. 거꾸롭진 않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거 하겠구나. 거꾸로 우리가 누가 거꾸로요? 안 거꾸로 근데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렇듯 내가
내가 가르쳐 줄게. 저기서 보자. 아니, 함계남 동지. 네. 내가 올릴게. 어디서 보냐면, 여의도 광장에 비행기 모형 있는지 알지? 나 잘 몰라. 여의도 광장 공원. 알아요. 여의도 광장 공원에 비행기 있잖아, 비행기. 상해 임시정부 타고 비행기 앞에서 보자. 됐지? 알겠어요. 내가 올릴게, 이거는.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 끝내. 한국 안녕. 고맙습니다. 이창동 씨, 다음에 봐요. 수고했습니다. 이창준 동지 사진 올라왔던데 멋진 사진? 네, 오늘 고생하셨어. 저기 6시부터 투쟁하셨다면서. 네. 사진 참. 멋지게 올라왔더라고요. 저기, 아니, 우리 끝나기 전에 이창일 동지한테 대구에서 현장 투쟁한 거 잠깐만, 한 1, 2분만 얘기 좀 해주면 좋겠네. 네.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지난주에 계엄령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나갔는데요. 예. 인원이 이제 점점 늘고 있고요. 아, 오늘 같은 날은 거의 한 15,000명? 15,000명 정도. 네. 많이 나왔네. 네, 내일은 아마 우리가 2만 전대일의 고향이야. 네네네. 왜 울려? 네. 전화가 왜 울려? 내일은 한 2만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2만 명?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 MZ 세대들 특히 이제 경북대, 영남대, 그다음에 뭐 대가대, 그 전국 대학생 진보 연합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그 대경본부,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제 진보 정당들 그렇게 많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고요. 그 집회를 거의 한 시국을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좀 신기한 거는 MZ 세대들이 윤석열이를 많이 투표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시국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뭐 많이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구 시민들도 역시 이제 소위 말하는 TK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도 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저도 이게 대구 쪽에 시당에서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게 과연 MZ 세대들한테도 그대로 이 TK 콘크리트가 유산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시국 집회하면서 많은 이제 시민들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단위들이 5,000명 미만인데요. 예. 이게 10,000명, 15,000 뭐 이렇게 될 때는 거의 대부분 일반 시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대구도 진짜 좀 달라지겠다, 세대가 바뀌면은,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는 뭐 평균 200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지방이고 특히 이제 수구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 사람 수는 적지만은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단은 시당에서는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는 저희 시당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 유인몰도 만드셨던데? 네. 유인몰도 멋지던데요? 그거 이제 갑자기 만들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포하고, 김종욱 동지가 이제 자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영욱 동지 병원에서 몸 관리 잘하고, 저기 다음 주에 또 봐. 예, 그래요. 예. 네, 안녕. 네. 문 닫습니다. 네.